이미 워낙에 많이 이제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일단은 0.25로 올려서 5.25가 되었죠. 5.25고, 형태적으로는 이제 아직 형식적으로는 5.25가 아마 터미널 레이트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최종 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자문 받는 분들한테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5.25인데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금리를 인하할 만큼 충분하게 물가가 아직은 잡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은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예측은 5.25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한 7월 달부터 연말까지 쭉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연준이 점도표를 보면 금년에 금리 인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진다고 이제 연준 금리 점도표는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금년도 시장의 예측은 7월 달부터 이렇게 금리 인하가 강해지고 있고 연준은 이렇게 홀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마 대표 너 전망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금년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시장의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은 뭐냐면 패드 피봇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패드 피봇인데 패드 피봇이 되면서 그게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 이런 스토리인데,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게 그걸 패드 피봇을 정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금년 안에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자문국장 돌린 게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 4월달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테일 리스크는 이론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이게 발생하면 전반적으로 엄청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크레딧 크런치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신용 경색. 그러니까 은행을 필두로 한 신용 경색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큰 이슈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한 해법은 결국 금리 인하를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결론은 금년에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경제적 데이터가 거기에 부합되는 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금년 중에 금리 인하가 될 여지가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그런 은행 사태가 조금씩 더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이제 그렇죠. 이제 근데 꼭 이제 은행이 어떤 디폴트가,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후폭풍 같은 게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좀 이후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이 결국은 은행 시스템 위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대출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가장 요즘 많이 은행 시스템 위기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CRT라고 하는, 갑자기 해결했는데 그 Commercial Real Estate,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계속 5.2에서 꽤 높은 금리에서 추가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계속 높은 금리에서 붙잡고 있으면은 경제 주름살이 계속 이제 충격파가 더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라든지,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매크로 변수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저는 꽤나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글로벌 데이터로 보면은 한 70% 정도 올라갈 거라고 경기 침체를 보는 게 현재 이제 리세션 확률이죠. 그러니까 리세션 확률 한 70% 정도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 좀 제가 한번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 지금, 요거는,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십사 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이건 JP모간에서 며칠 안 된 자료입니다. 며칠 안 된 자료인데, 보시면은 크게 이제 경기 선행 지표와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 경기 침체를 체크하는 기준들이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먼저 여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옅은 요 색깔이 노란색? 6개월 전, 그렇죠. 네. 6개월 전이고, 요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 대비해서 각 어떤 지표가 6개월 전 상황과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70%, 80%랑 말고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게 보이는 거고요. 보시면은 먼저 이제 경기 선행 지표,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경기 선행 지표는 지금 보면은 6개월 전에도 나빴는데 지금 많이 더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JP모건에서 이렇게 플래그를 달았어요. 깃발을. 이거는 완전 경기 침체 쪽으로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현 시점에 많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시장.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인데 지금도 공식적으로 아직 플래그를 달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전보다 더 많이 악화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번에 FOMC 미팅에서 가장 새로운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게 뭐냐면은 Senior Loan Office Survey라는 데이터가 등장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시중은행 대출 최고 책임자들한테 앞으로 너희 대출을 기준을 타이트하게 더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완화를 할 거냐인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전에 제 고객이나 많은 분들한테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데 드디어 연준이 그거를 언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크레딧 크런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이렇게 꽉 채우면 결국은 경제가 충격파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한 것들이 있다는데 이전에도 안 좋았는데 지금 계속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대출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는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조업, 비제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컨슈머 컴피던스 같은 것들도 계속 좀 더 악화가 되고 있죠. 악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제조업 부분의 선행성을 보여주는 게 ISM 제조업 지표 중에서도 신규 주문이거든요. 네. 보통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주식하시는 분이나 채권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실제 통계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현재 시점을 보여주는 거고 그 데이터가 앞으로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지금 40이다 뭐 35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냐 추세를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 그 ISM 제조업 지표와 추세를 읽어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신규 주문이에요. 근데 신규 주문은 계속 더 꺾이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경기침체로 들어왔다고 보는 리스크가 확인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지표가 이렇게 다 악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경기침체가 크게 안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분의 가장 큰 논거는 뭐냐면은 노동시장이죠. 맞아요. 이거 얘기 많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더라도 지난 6개월 전과 지금과 별 차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대다수의 지표는 경기 침체로 향해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는 게 노동시장이다. 자, 그러면 그런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노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다른 지표와 차이는 뭐냐면 노동시장은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예측은 늦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노동시장을 예측하는 걸 데이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내려갈 걸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향배를 좀 예측하는 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먼저 지금 제가 이제 결국은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뭐 몇십 년간에 가장 낮고 여러 가지 노동시장은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조금은 제가 설명 좀 드리면은 최근에 미국의 그러니까 리저널 뱅크가 이제 디폴트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이 중소형 은행이 하는 역할이 노동시장에 무지무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대출 시장에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한 80%를 리저널 뱅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관리하라는 이제 요구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론적으로 대출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이 중소은행들의 거래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소기업들의 80%를 관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론 조달이 힘들어지죠. 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미국 중소기업의 론 어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론을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냐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미국 중소기업들 대출이 좀 구하기 힘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국의 그 노동시장의 디맨드,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뭐라 하나, 일자리 제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시장을 창출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대기업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의 디맨드, 그러니까 창출해주는 게 누구냐면은 중소기업이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일자리에. 그러면은 결국은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채용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노동시장이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시차를 두는 레깅 효과인데 근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방금 제가 론의 중소기업 론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냐는 건데 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인데 검정색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여기 초기 실업상 청구 건수거든요. 여기는 아래로 갈수록 이제 실질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자, 작을수록 실질자가 적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보면은 요거는 뒤집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이 론 조달이 어려워진다? 2008년 론 조달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실질자도 오른쪽 보셔야죠. 확 커지죠. 그러네요. 반면 론 조달이 쉬워진다? 그럼 당연히 실질자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야, 근데 앞으로 론 조달이 되게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이미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론 조달이. 근데 노동시장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론 조달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게 저 실업률 증가할 거라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 증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한번 지금 웅달님도 보시면 이렇게 좀 재밌는 거는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리세션 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점 바로 다음에 리세션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은 후행 지표다. 그러니까 실업률 후행 지표. 그래서 바닥에서 딱 완전 바닥까지 갔다가 조금만 이게 턴어라운드 돌아서도 바로 실업률, 그러니까 경기 침체 들어갔었더라. 그렇구나. 그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실업률 낮아서 되게 경기 침체 멀었어요. 라고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죠? 근데 앞에 그런 걸 봐서는 실업률은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가 반전될 여지가 있다. 그럼 반전되면 이론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바로 경기 침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실업률 갖고 얘기했는데 제가 채권사를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가장 많이 보시는 자료가 장단기 금리차죠.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방금 그 지표들은 매크로 지표들 갖고 설명드린 거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장단기 금리차 뭐 이런 거 갖고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에 많은 방송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팩트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장단기 금리차가 왜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보는지는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미국 국채 10년 국채와 2년 국채를 갖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10년 국채 금리와 3개월 물을 갖고 설명하는 게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거는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경기 침체보다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에서 좀 미리 좀 호흡이 긴 얘기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은 호흡이 짧아요. 평균 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있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거는 중장기, 요건 상대적으로 단기, 중기 정도의 전망, 리세션 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확률은 얘가 과거 2차 대전 이후의 확률은 이 역전된 이후에 90% 정도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들어갔고 얘는 100%입니다. 얘는 역전됐으면 이후에 미국 경제가 100%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이걸 같이 한번 보면 될 거예요. 같이 보는 건데 2차 대전 후에 쭉 여기가
역전된 이후에 몇 달 뒤에 경기 침체가 들어갔냐는 평균인데 평균을 보니까 10-2년은 한 11개월, 한 1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더라. 그리고 요거는 한 6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더라 데이터입니다. 물론 편차는 평균 그렇고 그럼 현재는 어떻니? 지금 현재는 10-2 역전된 거는 10개월 됐어요. 그리고 이건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 평균에 거의 근사치에 들어가고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봐서는 들어가는 게 거의 좀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소프트한 경기 침체나 말단 경기 침체로 우리가 에브리바디가 콜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게 불편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어쨌건 간에 과거 데이터로 봐서는 평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임박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아까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JP 모간이 이게 리세션 리스크가 언제 확인이 들어왔다고 빨간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요걸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지표라서 이게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이건 동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요게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8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선행 지표가. 그런데 이 선행 지표 7.8 레벨에서 1960년 이후에 이 레벨에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간 적이 없죠. 너무 클리어합니다. 너무 클리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침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적어도 데이터상은 침체가 들어갈 확률이 저는 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제 혼자 어떤 개스지만 만약 금년에 인하하더라도 뭔가 something 문제가 발생해서 내리는 건 그건 또 안 좋은 뉴스고. 충격이 또 올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의 어떤 금리 동결은 조금은 글로벌 투자 시선에 보면 좀 더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좀 주식을 하시는 걸 지금 현 시점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네요. 예, 저는 지금 채권을 지금 많이 좀 들고 가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도 해주시고 경기 침체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투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 부분이 있을 것이고 채권 투자 부분이 있는데 워낙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주식 투자 쪽으로 먼저 말씀 좀 드리면은 근데 주식 투자도 호흡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의 얘기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얘기를 좀 나눠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연준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 단계로 와 있다는 거에 대한 동의고, 그러면 물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금리를 더 올릴 여지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에서 주식 우리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저희가 지금 제 웅달 채권에 와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연준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 동결 마지막에 와서 그 국면은 주식 좋았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은 안 보는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도 지금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 1981년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마무리 이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동결된 구간인데 모두 다 플러스예요. 이게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요 색깔이 39%, 104%, 11%, 28%, 44%. 이게 연준 금리가 동결된 이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80년, 80년 이후에는 금리 동결은 시장의 굿뉴스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좋게 해석이 됐고 실제로 제가 유튜브는 자주 안 보는데 다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결되면 시장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사라지는 거니까 굿뉴스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우리가 꼭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큰 그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동결은 굿뉴스고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주식이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식은 네거티브에 가겠죠. 그래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직전까지, 경기 침체 직전까지 주식이 잘 작동이 돼요. 그죠? 보통 그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럼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무조건 주식은 좋은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지금처럼 물가가 높지 않아요. 네. 물가가 높았을 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준비한 자료는 지금처럼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었을 때 금리 동결을 했을 때의 퍼포먼스입니다. 여기 빨간색은 성과가 마이너스 떨어진 거죠. 여기는 녹색은 퍼포먼스인데 보면 좀 성과가 달라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간에서 금리 동결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 성과가 좀 부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 경제 목을 딱 조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높은 상황에서 금리 동결하게 되면 이게 홀드가 오래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계속 주름살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죠. 국내 우리 지금 3.5잖아요. 대출금리 7%잖아요. 그럼 우리 부동산하고 얘기하면 심플한데 7% 금리에서 계속 유지가면은 초기 7% 대출금리 때는 어떻게 뭐 쓰임새를 줄여서 버티지만은 계속 7%면은 어떻게 되죠? 못 버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동결되어 있는 건 결코 주식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금리 때는 너무 주식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어렵겠다. 물론 지난 40년간은 일반적 통설에 의하면은 금리 동결이 굿뉴스지만 이전에 금리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의 동결은 좀 다른 어너더 얘기일 거고 그거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보통 주식이 좋습니까? 채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자산 간의 매력도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채권 금리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투자하시는 분은 채권 금리보다 배당 수익이 높으면은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서 배당 받으면서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두 자산 간, 주식과 채권 자산 간의 매력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채권의 주요 미국은 배당 수익률이 1.6이고 일본 2.5, 유로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10년 국채 금리잖아요. 1.6인데 3.4예요. 더 높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이제 현재 배당 수익률과 10년 국채 금리의 요 현재 요렇게 비교치잖아요. 뭐 마이너스 1.7이면은 채권이 더 그러니까 채권이 더 높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요 수치를 가지고 이걸 과거 평균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거 평균은 요 레벨이었는데, 요 밑에 빨간 색깔은 과거 평균보다 이 배당 수익률과 채권 금리가 차이입니다. 즉, 요렇게 밑에 색깔 칠한 거는 과거 평균보다도 채권 금리가 더 높고 배당 수익률이 더 낮다는 얘기죠. 채권 투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채권이 훨 더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에서 금리 동결은 되게 굿뉴스인데 진짜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동결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환경이면 바로 금리 인하 바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인플레이션이 높게 잡히면 이 홀드에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엔 더 고통인 거죠. 그렇겠네요. 주식시장은 다음 달에도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릴 수가 없지.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 혼자 어떤 개스지만 만약 금년에 인하를 하더라도 뭔가 something 문제가 발생해서 내리는 건 그건 또 안 좋은 뉴스고. 충격이 또 올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의 어떤 금리 동결은 조금은 글로벌 투자 시선에 보면 좀 더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좀 주식을 하시는 걸 지금 현 시점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네요. 예, 저는 지금 채권을 지금 많이 좀 들고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좀 약간은 단기적인 시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호흡을 좀 긴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해외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모두 다 해외 주식 이꼬르 미국 주식 얘기예요. 테슬라, 아마존, 구글 뭐 다 미국 얘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투자자들이 딱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 했잖아요. 조금 이제 대다수의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의 기준이 언제냐면 2010년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았던 국면만 들고 있는 거죠. 근데 2009년 이전은 좀 달라요. 2009년에는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오르는 게 이머징 마켓이고 선진국, 미국 같은 선진국, 너무 보링해요. 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해외 주식 투자하면 온리 미국, 차이나나 이런 뭐 이머징 투자하면 맨날 깨진 기업밖에 없어요. 옛날에 브라질도 얘기 많이 나왔던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미국 주식 전망 좀 간단히 하고 좀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냥 밸류에이션 현재 시점에 그냥 팩트만 볼게요. 지난 한 5년 정도 되는데 20년 평균, 25년 평균이 16.8배인데 지금 18배예요. 객관적으로 싸지 않아요. 그렇구나. 싸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이 되게 좋아하는 건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표준편차 1 아래로 갔을 때 보통 표준편차 1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편차 1 아래면은 저평가 플러스 표준편차 넘어가면 이게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대충 감이 잡히죠. 밸류에이션 이 정도 되면 여기서는 주식 좀 비중 줄여야겠구나. 반대로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주식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 아니에요. 장기 평균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국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이고, 요거는 방금 PER 밸류에이션 우리가 18배 정도 받잖아요. 근데 이게 JP모건 자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 그 웅달 책방을 통해서 투자를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요, PER 데이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PER이 올라가면은 주식이 비싼 거고. 그죠? 근데 과거에 JP모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달 PER을 이번 달 PER 15배, 뭐 16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럼 요 데이터는 뭐냐면 요 PER 각각의 PER에서 그 시점 투자했을 때 1년 뒤에 성과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주식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PER 시점부터 이후의 1년간 퍼포먼스를 다 조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ER 예를 들면 여기 이번 달이 뭐 PER이 13배야. 그런데 요 시점 투자했는데 월간 데이터로 한 30% 깨졌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1년 후에 30% 깨졌다 이거.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17배고 1년 뒤에 성과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뒤에 성과입니다. PR이 현재 시점이고 1년 뒤에 성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1년 전에 PR이 이때가 한 2배 정도였죠. 요 정도 수준이었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인데 1년 성과는 잘 안 보이는데 5년 이렇게 10년 성과니까 완전 클리어하게 보이죠. 즉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낮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높을 때 이렇게 1년 전에 높을 때는 보니까 10년 평균에 보니까 성과가 0이었는데 반면에 얘는 훨더 높죠. 그렇구나. 쌀수록 높죠. 그러니까 완벽한 반비례 관계예요. 네. 와. 완벽한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PER 밸류에이션 비쌀 때는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게 데이터. 이게 실증적 데이터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싼지 비싼지가 꽤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콜릴레이션 구하기 좀 힘든데 좀 호흡을 길게 하면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중장기 호흡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단기로 우리가 종목 매매하고 말고 지수로 만약에 긴 호흡에서 어떤 분 우리가 뭐 QQQ 투자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 건 이런 거 보고 판단하면 딱 맞죠. 그럼 저한테 오시는 분이 많은 고객이 5년, 10년 전에는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라는 분인데 그러면 지금은 저는 좀 기다렸다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이터죠. 그렇구나. 그럼 이 데이터가 클리어합니다. PER이 낮을수록 장기 수익률은 좋습니다. 높을수록 먹을 게 없다. 근데 이게 1년 전이었고 지금 시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이왕에 조금 더 내려가면 좋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결론은 미국 주식이 장기 평균 정도 수준이 약간 더 비싼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PER이 평균적으로 와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PER을 16배가 19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점이에요? 이거는 유동성이 되게 많았을 때. 유동성이 많았을 때는 PR이 15배에서 20배, 30배 이렇게 기대는 지금 그 상황 아니잖아요. 그럼 PR이 확대되는 건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재 PR에서 그러니까 PR이 이제 평균 정도니까 이 정도 유지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되죠? 밑에 분모는 E고 위에는 분자가 P잖아요. 위에 주가고. 그러면 만약에 16배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분모가 증가한 것만큼 분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어닝이 예를 들면 20배 올라가면 주가도 20배 올라가면 PR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다시 정리할까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따라서 EPS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국가별로 보면은 이게 미국이에요. 네. 이렇게 했다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고개를 위로 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차이나. 차이나가 EPS인데 보면 추정치가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나빴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건 only 차이나. 나머지 대다수 국가는 이제는 꺾이고 있는 중이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좀 더 객관적으로 볼까요? 보면은 미국은 여기 어떻게 하면 지난 10년간에 25년간의 밴드입니다. 요 밴드가. 밸류에이션 밴드고 요거는 25년 평균이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1년 전의 상황이고 현재 시점. 딱 보이죠? 아, 그러면 25년 밴드 중에서 지금 평균 정도가 있구나. 근데 다른 나라 볼까요? 일본, 유럽, 이머징, 그죠?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더 비싸죠. 아,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한 거군요, 국가별. 네, 맞아요. 와. 예, 이렇게 보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어닝이 지금 증가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본이 엄청 싼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IB들의 콜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재미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IB들의 콜은 일본을 지금 비중 확대하라는 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워런 버핏이 막 일본 상사 투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런 게 또 연결된 건가? 그리고 이머징만 따로 떼서 가져왔어요. 이머징 국가들입니다. 이머징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PER, PBR, EPS 그로스. 데이터 스트림 자료입니다. 네. 자, 볼게요. 우리 한국만 볼게요. 코리아. MSCI 월드에서 MSCI 이머징에서 12% 비중이고요. 연초 이후에 주가 좀 올랐네요. 13% 올랐고 이걸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8% 올랐어요. 네. 그래서 성과 나쁘지 않죠? 근데 현재 PER의 한국의 밸류에이션 15배입니다. 꽤 높아요. 지난 10년 평균 9.8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에 50% 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PBR로 보면은 지금 10년 평균이 1인데 딱 그 정도 레벨입니다. 자, 그러면, 그 EPS 한번 볼까? EPS가 금년에 아시아 중에서 제일 나빠요. 38% 깨져요. 네. 깨질 걸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38% 깨질 걸 하는데 내년에는 또 1등입니다. 72% 올라갈 것 같아요. 즉, 이 전제는 뭐냐면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 글로벌 경제가 돌아서면은 한국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글로벌 경기 나빠지면 가장 좀 그대로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완벽하게 그대로 글로벌 경제 민감도가 뭐 1 이상인 거죠. 깨질 때 나빠질 때 더 나빠지고 좋아질 때 더 좋아지고 실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일단 밸류에이션 비싸요. 근데 비싼데 현재 주가가 올라가서 정당화된 건 내년에 이렇게 회복될 거니까 이거를 상당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글로벌 경제가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어떻게 잘 턴어라운드 할지가 관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최악인데 우리 주가 약간 사람들 긍정으로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바닥 찍었어 라는 컨센인데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반도체는 영어로 시클리컬, 경기 민감이잖아요.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턴 어라운드를 해줘야 그 예측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한 것보다 글로벌 경제가 더 안 좋으면은 그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한국이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돌아선다는 가정에 포커스되기 때문에 금년에 말 생각한 것보다 리세션이 좀 더
길게 좀 오래 가면은 이 전망 좀 달라지겠죠. 더 느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 이외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거는 요 검정 색깔은 뭐냐 미국이 다른 나라 주로 선진국보다 성과가 아웃퍼폼했던 구간이고요. 요거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아웃퍼폼했던 구간인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교차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10년간은 온리 미국이 압도적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상대 성과가 270%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무려 14년간 했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못 느끼세요.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1.3년 동안. 크진 않죠. 그래도 1.3년 동안 축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미국을 붙잡고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비교해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도 비교해드렸고 근데 미국은 중간 이상이고 다른 나라는 싸고 그리고 이렇게 축이 바뀌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 추세가 지금 당장 물론 이제 금년 하반기에 미국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세게 가면 여전히 미국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축에서 이런 축으로 바뀔 것 같다 봅니다. 이미 사실 시작되고 있어요. 표시는 안 나고 있는데. 네. 자, 근데 그렇게 보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달러 가치. 앞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달러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또 댓글 또 악플 때 걱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전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이라서 예를 들면은 미국 리세션이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동안 동안은 달러 약세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되겠죠. 그죠? 약세로 되는데 근데 지난 10여 년간 이게 달러가 무지무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러와 가치가 미국이 좋아요, 이머징이 좋아요를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게 지난 한 25년간 데이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 대비해서 이머징 주식의 퍼포먼스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검정색이 위로 간다는 거는 미국보다 이머징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서두 설명드렸죠. 근데 2009년부터는 박살나게 깨져요. 즉 이게 미국보다 이머징 성과가 엄청나게 부진했다는 얘기죠. 네.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머징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구간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이때 이 구간 투자했어요. 근데 이걸 설명 변수 볼까요? 달라졌습니다. 달러가 요 뒤집었습니다. 네. 즉, 요 파란 색깔이 위로 간다는 건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가 되니까 이머징이 이렇게 미국보다 퍼포먼스 좋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미국이 좋고 이머징이 안 좋았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설명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달러 지수라는 건 DXY거든요. DXY는 뭐냐면은 달러와 주요 선진국 통화를 바스켓으로 부린 거예요. 보통 그걸 갖고 설명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트레이더블 USD입니다. 이거는 JP 모간이 별도로 미국의 교육 파트너들을 가중평균해서 달러 바스켓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향후 1년 안에서 1년 안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구간이 재현될 수가 있을 거다.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주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제 오시는 이제 채권 하시면서도 많이 하시는 분 주식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매크로를 보면서. 근데 매크로를 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 국가를 투자하는 거를 저는 점진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달러의 방향이 이머징 주식의 키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게 그렇습니다. 아, 네. 야, 이게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 전망을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가 이해가 너무 좀 설득력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주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이런 자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좀 자주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잖아요.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교과서로 얘기를 하면은 금리 인하가 정책 금리가 있다고 하면 정책 금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동결 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다음 올렸다 동결했다 그다음 인하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이게 정책 금리고요.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정책 금리 그리고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는 더 빨리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는 시중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표현이 과한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국채 들고 있어야 되니? 정책 금리 인하가 끝나기 직전까지. 보통 근데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좀 통계를 말씀드리죠. 그 정책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다가 홀딩하는 구간은 통계적 6개월이에요. 네. 통계적 6개월이에요. 이렇게 홀딩하고 그리고 홀딩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인하 들어가잖아요. 인하는 통계적으로 10개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잖아요. 그럼 여전히 장인 국채 투자를 하셔야겠죠. 좀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였고 조금은 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가 이게 JP모간이 얘네들이 미국 경기 사이클을 4가지로 국면했어요. 경기 수축, 경기 상승 초기, 중기, 후기.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현재 얘네들은 컨트랙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JP모간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밑에 데이터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지난 40년간의 경기 수축 국면, 초기 국면, 중기, 후기, 전체 사이클 일 때 자산별 퍼포먼스를 별도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실제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 언제 해야 되냐? 사실 경수축 국면 데이터상을 하면 안 돼요. 언제 하셔야 되나? 경기 상승 초기부터 이렇게 국면 들어가야겠죠. 그렇구나. 이건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컨트랙션을 보고 그럼 과거의 컨트랙션 데이터를 봤을 때 퍼포먼스 이렇게 좀 부진하죠. 이 가로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 빨간색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나마 나는 게 미국 이렇게 경침체일 때는 이렇게 데이터상은 이머징이 좋죠. 미국 이외 시장이. 그리고 채권도 사실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채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있어요. 하이리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마이너스가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좀 깨지죠. 깨집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국채를 하셔야 됩니다. 국채는 2.6입니다. 네. 네. 방향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평균이니까 장기 평균을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좀 낮게 보이는데 어쨌건 간에 경기 수출일 때는 여기가 미국 국채를 하라는 얘기고 요 그 자리에 한국 국채를 넣으면 되겠죠. 국채를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요 자료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기 상승 초기에는 이렇게 주식 성과가 좋잖아요. 네. 뭐 한 2자리 숫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채권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있어요. 하이힐드, US, 예. 유럽. 네. 그 채권 자산 중에 등급이 낮은 거는 주식만큼 성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올바른 투자는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라는 건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성과가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한 13, 14 나오고 얘도 13 나오면 그럼 이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의 변동성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성이 나는 거라서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닥권 근처 가면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 매력적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채권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꺾일 때는 이렇게 국채 투자하시고 바닥 근처에 가면은 이머징 하이힐드 투자하시면 좋다. 야, 채권으로만 투자해도 되네요. 그렇죠. 주식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연금을 하신다고 하면 더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나 주식 싫은데? 근데 대안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채권 자산만 가지고도 이렇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이거 우리가 좀 길게 보면 금리 지금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채권 섹터별인데요. 채권 섹터별의 지난 10년간의 밴드예요. 금리 밴드예요. 그리고 요거는 10년 평균이고 그리고 요거는 현재 시점이고. 근데 공이 모두 다 보면은 10년 평균보다 모든 채권이 금리가 더 높죠. 네. 모든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평균이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국채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요 시점이 3월 말입니다. 3.8%면 1년 동안에 3.8%는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1년 뒤에 1.5까지 수렴하잖아요. 금리 내려간 것만큼 또 채권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꽃목과 행복.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국에는 다 평균 다 수렴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순차적으로. 등급이 높은 애들부터 내려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수렴하면 다 먹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머징이나 하이힐드가 또 바닥에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기가 바닥일 때는 국채,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는 이머징 하이힐드였는데 실제 사례예요. 2008년 리만 사태 때요. 리만 사태 때 보니까 국채 투자하신 분은 이렇게 20% 수익 났어요. 와. 밤에 하이힐드는 깨져요. 근데 바닥에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나요. 그럼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지금은 국채 위주로 가고 있다가 경기 쭉 바닥 근처에 가면은 하이힐드는 이머징 돌아서면 됩니다. 네. 주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GB 투자자님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머징 마켓 채권 좀 말할게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달러가 중장기로 약세로 갈 거라고 했고,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간다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아시아 통화 강세잖아요. 자, 볼게요. 이거 보면 이거 이머징 마켓 채권인데 이머징 마켓 채권 지난 20년간의 성과입니다. 성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요것도 그래프가 그 단계 지난 10여 년간은 이렇게 아시아 통화 약세죠. 네. 달러 강세 구간이고. 그죠? 그래서 요때 보면은 성과가 들쭉날쭉해요. 그죠? 근데 달러 약세, 이머징 통화 강세 구간이 요 2009년까지인데 이렇게 가는 구간에는 성과가 다 좋죠. 즉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들 되게 베네핏을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채권 되게 앞으로 우리 주목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 채권 안에서 주식과의 상관성과 이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아무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상관성이 하이힐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 상관성이 거의 한 0.7이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다는 거죠. 즉 가격의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쿠폰은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시간 가치가 8%고 나중에 쭉 턴어라운드 하면 주식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땡큐입니다. 땡큐입니다. 그럼 마 대표, 그러면 주식가 올라갈 때 굳이 이게 필요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바닥을 생각했는데 주식이 계속 1년 내내 사이드웨이로 바닥에 헤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힐드 채권이 이런 쪽이 때 캐리가 8% 10% 나오잖아요. 10%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국채를 왜 투자해야 되냐면 여기가 주식과 상관성이 0 내지 마이너스잖아요. 즉 주식이 무너지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되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조금 경제가 위험한 단계니까 여전히 국채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네. 그 브라질 채권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라질 국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머징 마켓 채권 얘기했잖아요. 이머징 채권의 원 오브 댐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이머징 마켓 채권 원 오브 댐이 브라질인데, 일단 수익 구조가 조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이 다 수혜를 봅니다. 그럼 브라질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면 브라질 채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면 채권에서는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 이게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자본 손익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이제 통화 부분이 있어요. 통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브라질 통화에서 대다수 분들 손해 보셨어요. 대다수 분들 손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채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브라질은 가시돋친 장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장미냐면은 보세요. 비과세로 연 10% 이자 줘요. 와. 연 10% 이자 줘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환차 손익이 엄청나게 당했죠. 그래서 가시돋친 장미라서 우리가 그 꽃만 보고 덤볐다가 엄청나게 찔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시 있다고 장미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즉 가시를 잘 핸들하면 이 장미의 아름다움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현재 브라질이
쿠폰이 10%, 그러니까 연 10% 비과세입니다. 연 10% 이자가 나오는데 이게 비과세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자본손익과 환차손익이 어떻게 될지를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자본손익, 먼저 통화 얘기할게요. 통화손익인데 지난 10여 년간에 국내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증권, NH가 많이 팔았던 시점이 브라질 레알 대비 원화 환율이 700원대에서 이렇게 200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0% 손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빠졌는지 정확히 설명 못해요. 금융기관 친구들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왜 빠졌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빠졌던 거에 대해 상당수가 달러 대비 레알화가 약세로 가면서 2레알 하던 게 5레알까지 약세로 가면서 이만큼 이 통화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통화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앞에 통화로 뒤에 통화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면 1달러에 레알을 몇 개 바꿀 수 있니? 볼까요? 요때 2였잖아요. 1달러로 2레알 바꿨을 텐데 지금은 1달러로 5레알을 바꿔요. 그럼 달러 대 레알화가 폭락을 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면 달러 대 레알의 움직임을 왜 이렇게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거는 브라질 물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달러 대 레알이 요거잖아요. 지난 20년간 추입니다. 한국에서 드라이브 걸렸을 때 2010년 요때부터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계속 통화 깨졌죠. 네. 근데 왜 깨졌냐면은 상당 부분 CPI, 브라질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물가가 이렇게 쭉 올라서 깨지잖아요. 그 이후에 물가가 안정화될 때도 이거 뭐 안정화된 구간에 이렇게 박스권을 잘 움직였다. 물론 여기 떴죠.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에요. 예외적이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 교과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 통화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낮은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이직으로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우리가 어드밴스 우리가 웅달 책방 구독하시는 분 좀 약간 레벨을 올려야죠. 어떻게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 나라가 금리가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그 나라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강세. 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약세. 근데 지난 10여 년간에 브라질은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왜 이렇게 고금리인데 왜 이렇게 통화가 무너졌어요? 라면 이거 갖고 설명 완벽합니다. 물가가 올랐구나.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머징 마켓이 2009년 전엔 강세였잖아요. 브라질도 그렇게 됐어요. 볼까요? 2009년 전에는 레알화가 이렇게 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브라질 레알화가 강세였어요. 한국에 드라이브 할 때까지. 이렇게 강세일 때 CPI 어떻게 됐다? CPI 떨어졌죠. 네.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통화 강세로 가죠. 자,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달러 대 레알화를 볼 때, 그러면 브라질 물가가 되게 중요한 변수구나를 이제 인지하셨는데, 그럼 지금 어때? 가 중요하잖아요.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 보셔야 됩니다. 10까지 갔던 게 지금 4.8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 브라질 레알화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크게 폭등할 브라질 레알화가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국면이죠. 그래서 CPI 좀 더 볼게요. CPI 전망입니다. 캐피탈 금 전망인데요. 작년에 9.3이었는데요. 금년 말 5.3, 내년 4.8. 안정화되는 전망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정책금리. 지금 13.75예요. 작년 8월 달에 50bp 올렸는데 이거 아마 금년 4분기 정도에 50bp 인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년 말에 12.7 내년에 10 정도 봅니다. 정책금리 이렇게 인하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캐피탈이니까 모건 스탠리 소개해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는 금년 말 13.5 그러니까 0.25 내리는데 내년 말은 9. 더 내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 1년 본다고 하면 정책금리의 주요 IB들이 다 인하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정책금리거든요.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내려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정책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내리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한 4분기 정도 내린다 가정하면은 지금. 내리겠네요. 그렇죠. 네. 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 2월 초순부터 브라질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브라질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니? 채권 가격은 이게 채권 금리잖아요. 시장 금리인데
시장금리도 CPI에 연동됩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시중금리 올라가고 물가가 잡히면 시중금리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꺾였죠. 그러면 금리 내려오겠죠. 그럼 답 나왔어요. 통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견조하게 버틸 것 같고 두 번째 물가. CPI 빠지니까 시중금리는 또 내려오겠네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이미 제 답 다 드렸습니다. 거기다 비과세.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게 바클레이 자료입니다. 바클레이가 브라질 전체 경제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키레이트, 정책금리 13.75인데 얘네들은 금년 말 12.5, 내년 10.5. 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입니다. 대외 부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쭉 자세히 보십시오. 보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악화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한국과 보면은 한국과 브라질 보면 한국 무역 적자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야. 브라질은 흑자를 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글로벌 경제 쇼텀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가라앉고 있고 중국 리오픈 때문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브라질 누구한테 붙어 있다? 중국. 그렇죠. 빙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매크로 구도화에서는 브라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머징 마켓 안에서 브라질이 실질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금리 이렇게 명목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했죠.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그 통화는 불안하고 나쁘다 했잖아요. 통화 측면에서.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실질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10%인데 물가가 5%야. 그럼 5% 정도는 실질 금리죠. 그 실질 금리 높은 게 그 나라 통화 강세가 되는데 보세요. 현재 브라질이 시중 금리가 한 13%고 물가가 한 6%니까 한 7% 정도가 실질 금리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전 세계 지금 통화 박살나고 있는 데가 터키거든요. 터키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5%죠.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되죠. 한국 원화는 똔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실질 금리가 버티면 달러 대비 레알화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자 수익 연 10% 땡큐 비과세 자본손이 금리 내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장기 채권을 한 10년 긴 걸 투자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처럼 장기 보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2년 안에 팔아라. 그때까지는 금리가 9% 하고 GDP 괜찮다고 봤으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팔면 이거 매차액도 비과세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10% 비과세잖아요. 쿠폰 그러면 심플하게 10%, 20%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금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면은 한 1, 2% 한 3% 떨어진다 가정하면 10년째 투자하면 여기서도 캐피탈 게인이 한 15에서 2%, 20% 나거든요. 그냥 40%씩 나요. 사람들이 너무 주식만 보러 보시네.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내년까지 만약 그러면 그게 비과세예요. 100%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라면 브라질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저 내년까지 먹을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환은 제가 아까 달러 대비 레알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 있잖아요. 즉 원화가 1,300원 가 있는데 만약에 1,200원 가 있으면 그만큼 환차 손익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을 말씀드릴 때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300원대, 1,200원대 가면 한 7, 8% 깨지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브라질 만약에 한국인 입장에서 국내 입장에서 투자 가면은 한 5에서 10% 정도 환차 손익을 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다. 그래도 우리가 채권에서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을 모은 걸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브라질은 계속 경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제가 내년 말까지 봤지만은 상황을 잘 보면 더 길게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매년 10% 비과세예요. 지금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반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또 안 좋으면 그 전에라도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매크로나 이런 거를 누군가 옆에 금융기관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잘 받으십시오. GB투자자문에. 물론 저희한테 도움 받으면 좋지만은 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잘만 관리하면 정말 너무 예쁜 장미입니다. 예, 그 채권 투자도 주식 투자처럼 이렇게 분할해서 사는 건가요? 막 예를 들어 1억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채권 투자의 최고의 장점은 라이트 타임은 금리 고점 딱 사는데 그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한 8분 응선, 9분 응선 들어왔다고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걸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늘 너무 이렇게 브라질 국채 제가 인터뷰하면서 브라질 국채는 또 처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되고 되게 새로운 인사이트도 없고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꼭 우리가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방향이 틀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내가 예상한 방향과 다르면 원본이 깨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원본이 깨졌을 때 어떻게 메이크업 플랜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투자는 위험 관리를 잘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GB투자자문의 망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